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시장은 게 왜 이렇게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추석 연휴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추석 연휴 전에 2,700을 넘는지 2,700, 230을 넘는지 요거를 확인하고선 그 다음 스텝을 좀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또 중요한 순간 이렇게 또 이 네. 자리에 모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하반기 뷰가 그래도 네. 좀 좋은 편이에요. 네. 대신증권이. 네. 지금 시점에서 뷰에 좀 바뀌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 제시드렸던 게 2,500에서 3,100이었는데 일단은 지난 8월 초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저희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네. 시장에서는 경착륙을 뭐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하고 경기 침체 공포를 계속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300에서 2,900으로 좀 밴드를 낮추긴 했어요. 근데 네. 연말에는 2,900 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불 시나리오가 폐기된 거라기보다는 네. 좀 지연됐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하반기 미국 경기는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유럽이나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시점이 계속적으로 지연된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뭐 더 나빠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들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 침체 공포 그리고 엔캐리 청산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뭐라 그러죠?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틀릴 수도 있고 저희가 오판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후행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분들도 한번 애틀랜타 연은에서 나오는 GDP 나오고 한번 계속 팔로우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2.5 전망치 그렇죠. 올해 분기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을 2.5로 제시했고요. 되게 재밌는 그림은 제가 매주 미국 분기별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업데이트하는데 지난주에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이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지난번에 2분기 전망이 GDP가 잘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더니 분기별로 보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시장은 벌어지는 게 왜 이렇게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제가 뭐 내피셜이긴 하지만 네.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8월 2일, 5일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경기 침체 공포가 휩쓸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몇몇 글로벌 IB들은 125bp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전망을 수정해 버렸어요. 네. 작년 12월에도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니까 여기저기서 24년에는 6번 아니면 그쵸, 7번 뭐 금리 인하해야 그렇게까지 된다라는 얘기를 연초에 했었던 그렇게 거죠. 연초에 그렇게 반영했었잖아요. 반영했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연준 길들이기, 연준의 스탠스를 어느 정도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빅컷을 유도하려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엔캐리 청산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9월 전망을 하면서 9월 후반부는 되게 불안정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9월 후반부가 불안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9월 지금부터 때리는 사람이 나올 거다. 네. 뭐 우리나라 연휴도 있고 뭐 네. FOMC 전화 워낙 많은 게 네, 있으니까.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ISM 제조업 지수를 잘 뜯어보면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똑같은 솔직히. 말씀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닝 미팅에도 말했던 게 최근 시장으로 보면 자꾸 골대를 움직이면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것 같다. 야 고용이야. 그래서 고용을 막 시켜보고서 아니야 신규 주문이야. 나 이거 지켜보고 있으면 아니야 물가야. 막 이러는 그림 같아서 일단은 지금 다행스러운 점이라는 부분들은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도는 훅 떨어진 가운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룸버그에서의 GDP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고 아틀란타나 연은에서 발표되는 계속적으로 매번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네. 그걸 보면 여전히 2.5%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분기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공포 심리를 내려놓는 시점에서는 좀 펀더멘탈을 좀 빠르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로 주신 것 중 하나가 저도 네. 궁금했던 건데 네. 9월의 계절성. 네. 9월에 팔고 떠나자. 약간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어, 9월의 계절성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그 이슈를 주셨는데 네. 좀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팔고 떠나자라기보다는 네. 9월을 잘 대응하면 매수 기회가 또 온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샴스루졸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현상을 놓고 그냥 전망을 때려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이냐면 야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경기 침체니까 경기 침체야. 80%야, 90%야. 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뭐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2000년 이후 월간 평균 수익률 상승 확률인데 9월이 꼴찌입니다. 2010년 이후 9월이 꼴찌고요. 2021년 이후는 뭐 그냥 압도적으로 꼴찌죠. 처참하네요 거의. 네, 상승 확률이 네. 빵프로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22년, 23년 4년 연속 9월달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건 현상이잖아요. 네, 맞죠. 그럼 왜 그럴까를 한번 보려고 해서 좀 봤더니 재밌는 그림이 2000년하고 2010년 때는 별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이머징하고는. 코스피도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는 크게 뭐 상관이 네. 없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21년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뭐 이머징 증시, 한국 증시, 중국 증시 할 것 없이 다. 전 세계적으로 9월 달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팩터가 있을까를 봤더니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021년 이후 100% 확률로 9월, 10월 달에 좀 반등합니다. 저 때는 그 기간상으로 보면은 그냥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기 때문에 그럴 수도 그렇게 있는데 아닌가요? 자 보시면은 다른 때보다 더 튄다라는 거죠. 네. 확률적으로도 100%라는 거고. 그리고 빅스는 보시면은 선행성을 보이다 보니까 8월, 9월 달에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순유동성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연준이 총 자산에서 RRP랑 그 정부 예금을 빼준 네. 건데요.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21년, 22년, 23년까지. 상관관계가 0.8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올라가면 증시 올라가고 유동성이 꺾이면 내려가고 유동성이 반등하면 반등하고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좀 엇갈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 기대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의 매크로 장세, 엔비디아도 뭐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눌릴 때마다 증시 조정은 있었습니다. 순유동성이 꺾일 때마다 출렁일 때마다 그래서 2021년 이후 봤더니 4월, 6월, 9월, 뭐 12월은 연말이니까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중에 4월, 6월, 9월 달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순유동성이. 이유가 있나요? 4월, 6월은 소득세 납부, 9월은 법인세 납부.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유동성이 좀 위축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첫 번째 납부하는 게 4월이다 보니까 4월 달도 좀 부진해요. 연간으로 보면. 근데 9월 달은 또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는 뭐 증시의 격언에 있다라고는 하는데 뉴욕 증시예요. 네. 로시아샤냐라 그래서 유대교 신년에는 팔고 네. 욤키프로라 그래서 속죄일에는 사자라는 네. 격언이 있대요. 근데 보통 유대교 신년이 9월 후반부 또 늦으면 10월 초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9월 후반부가 연말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유동성, 법인세 납부 대비 유동성이 위축되는 가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말 분위기가 좀 있는 9월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유동성들이 좀 더 위축되면서 악재 예민해진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쉽게 이야기 생각해 보자면 유대교 이제 신자분들이 이제 뭐 헌금 11조 같은 거를 이제 납부하기 위해서 네. 당장 현금 없으신 분들은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주식을 팔아서 한다 이렇게 좀 그거보다도 연말이라는 거죠. 연말 분위기가 나서 북클로징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월스트리트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그래서 9월달에 북클로징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는 것도 그거랑 좀 맥이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9월 계절성이 너무 뚜렷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이후만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보셨듯이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 2021년 이후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다 보니까 그런데 재밌는 그림은 거꾸로 반영하면은 10월, 11월, 12월은 좋습니다. 여기 평균 수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좀 앞에 가서 다시 미국 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니 글로벌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2000년 이후로 본다 하더라도 10월, 11월이 좋고요. 2010년 이후로 봐도 10월, 11월이 좋고 2021년 이후로 본다 하더라도 10월, 11월이 좀 좋은 그림이라서 저는 만약에 9월 달에 좀 흔들리면 좀 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9월 후반부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한국은 추석 연휴도 있지만 18일에는 FMC고요. 20일은 BOJ예요. 7월 말 8월 초하고 뭐 유사한 네. 흐름이 나오는 그리고 9월 27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정치적 이벤트는 뭐 큰 영향 안 준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자민당 총재 얘기를 하냐? 얼마 전에 일본 참의원에서 BOJ 총재가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청문회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저는 7월 달에 BOJ가 금리 인상한 거를 상당 기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인상했는지 네. 대해서. 뭐 실질 임금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라고 했는데 그때 BOJ 총재가 무슨 말했냐면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기에는 좀 약간 안 맞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어폐가 있죠. 파월 연주의장이 나와서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독립성에 대한 네. 근데 별 문제 없이 지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7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를 했고 네. 그래서 9월 27일 날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도 그 과정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하겠죠. 없으니까 자칫하면 9월 후반부에 엔캐리 청산 물량들이 이만한 유동성에서 요만한 영향을 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변동성을 자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던 거였는데 솔직히 9월 초에 이렇게 무너뜨릴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예. 아까 그 중간에 잠깐 이야기하신 대로 네. 9월 말에 어차피 변동성 많고 흔들림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첫 거래부터 그냥 팔고 그냥 좀 준비하자 약간 이런 그래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변동성 말고 변동성을 VBIX라 그래서 네. 그쪽 변동성이 굉장히 이번에 증폭됐어요. 잠잠하다가 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여지는 있겠지만 네. 최악의 상황은 또 빠르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ADP 고용도 전월 대비 개선될 거고 그리고 또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4.3에서 4.2로 둔화되고 신규 취업자 수도 16만 5천 명까지 네. 늘어난다고 예상이 된다면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오늘 충격이 조금은 시장을 되게 애매모호하게 만든 건 맞아요. 그렇죠. 예, 2,600을 안 깼으면 저도 자신 있게 반등합니다, 2,700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2,580이라는 선을 애매모호하게 지켜낸 상황에서 여기서 밀려도 무리가 없고 뭐 반등해도 이견이 없는 레벨까지 딱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추석 전까지 2,720을 넘느냐인 것 같아요. 2720이 뭐 유의미한 직전 선인가요? 고점, 직전 고점이요. 최근 8월 달에 찍었던 네, 고점. 고점이요. 이걸 넘으면 조정이 있어도 2,500을 깨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700선마저 못 넘고 다시 꺾인다, 다시 2,600선을 네. 깨진다 그러면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연말까지는 시장 그래도 올라갈 수 네, 있다라고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기존 포지션 그냥 들고서 그냥 TV 다 끄고 그 SNS 텔레 다 끄고 해야 되는 거랑 아니면은 현금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되는 그거인데 현금 비중 확대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시 매도해서 네. 현금 네네네. 그래서 제가 9월 전망에도 썼던 게 추석 전에는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향후 예상하는 그림은 2,700을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좀 그렇죠. 들어있고 해서 요런 그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2,700을 넘어서면 이번 흐름들이 이때 뭐죠? 7월 11일 고점으로 8월 초까지 있었던 조정이 큰 하락 조정이 마무리된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여기 반등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도 뭐 2,500을 살짝 깨는 정도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제가 생각한 대로 2,710, 30을 못 넘고 여기 2,700이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2,700도 못 넘고 꺾여버리면은 이게 큰 하락 파동 하나고 이게 반등 파동이고 또 하나의 큰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저점을 이탈한다. 할 그 수도 가능성이 있다. 있다. 네,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실 것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간에 반등 시 조금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추석 연휴 전에 2,700을 넘는지 2,700, 230을 넘는지 요거를 확인하고선 그 다음 스텝을 좀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저는 이제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9월에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악재에 예민하니까 네.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네. 아니 뭐 악재 좀 빠지더라도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때 더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들어보니까 어쨌든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2,720선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그냥 들고 가셔도 네,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추석 전에 2,700을 못 본다? 그러면은 추석 직전에는 좀 많이 현금 보유를 하셔서 그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상 다음 주 거의 뭐 수요일, 날, 목요일 이때가 네, 거의 끝판 결판 나겠네요. 그쵸. 그날 또 뭐가 있냐면 네. 대선 토론 있잖아요. 미국 그쵸. 대선 토론 있죠. 9월 10날이 10일이죠. 네. 다행히 지금 해리스가 좀 역전을 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선거인단 수에서도 36표 지던 걸 2표 차로 이기는 그림들이 나와서 자 TV 토론에서만 잘해주면 어느 정도 승기를 굳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그때쯤 뭐 헬스 트레이드라고 하든지 뭐 이런 쪽들이 조금 한번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토론한 거를 보진 못했으니까 우리가 네네네. 해리스 부통령이. 그래서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추석 전에는 좀 가볍게 포트폴리오를 가볍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그게 되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도 나도 추석 전에 우리 좀 던지자 하면은 이거는 또 힘들어지지 그쵸. 않을까. 네, 맞아요. 예, 라고 생각을 너무 하게 많이 되는 빠질까 겁니다. 봐. 네. 네, 근데 일단은 조금 아쉽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주식을 좀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예 오른 게 없고 더 빠져 있는 그리고 전저점을 깨버린 반도체라든지 그 인터넷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인터넷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좀 좋다고 했다 최근 힘들었던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라든지 이쪽은 또 내수주라서 좀 안정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만약에 여기서 지난번에 급락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 빠진 업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많이 올라온 업종 바이오 2차전지, 2차전지. 바이오 예, 두 개가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8월 초 급락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안 빠진 업종이거든요. 특히 2차전지는 거의 안 떨어졌어요. 워낙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네네. 소요됐긴 했지만 그랬다가 최근 굉장히 빠른 급반등을 제가 나왔었던 봤을 때 거거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봐도 바닥 대비 한 30-40% 네, 오른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네, 네. 왜 근데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센 거예요, 2차전지가? 일단은 네. 빈집털이 같은 느낌도 있긴 해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최근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뭐냐면은 원달러율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 파냐? 거꾸로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 오를 때 외국인이 샀다. 맞죠. 근데 단기간에 5%의 한 차익이 났는데 급반등 나왔고 5% 플러스 수익이 났으면 팔고 싶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원달러율이 1390원이었을 때 이후 원달러율이 1350원을 깼을 때 이후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가장 많이 판 게 반도체, 그 다음에 상사자본재, 기계 이 세 업종이
원달러니 1280원에서 1390원 갈 때 가장 많이 산 업종이에요. 세 개가. 그리고 반대로 가장 많이 판 업종이 2차 전지죠. 걔네들은 또 산 거고. 그러니까 엇갈린 매매를 좀 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뭐 유럽 쪽에서 중국 2차 전지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었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은 1분기까지는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쇼크였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한번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쇼크가 아닌 애들도 꽤 있었어요. 잘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고, 그 와중에 수급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수급적으로도 조금 순환매가 돈다는 거, 그리고 이슈적으로도 좀 가세해주다 보니까 좀 그런 그림들이 좀 맞물리면서 급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는 이미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을 오히려 보는 게 좋겠다. 안정적인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었고 오늘 대응하기가 힘드셨을 것 네. 같은데 오늘 부장님의 의견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트를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